조태현이었습니다. 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팅입니다. 4부 이어갑니다. 서로의 얼굴에 강포치를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치기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김용남 전 의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어떤 거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개혁신당이 좋으세요? 네? 개혁신당이 좋으세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나은 선택이죠. 가장 나은 선택이다. 지금 국힘의힘에 있었다고.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에 지금 있었다고 해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지금 여기 있지만 요새 국힘 대변인이나 국힘 쪽에서 나오는 방송 출연자들은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왜요? 극한 직업. 왜요? 아니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습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모든 이슈들의 좀 수세적인 거는 사실이죠. 우리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니, 극한 직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꼭 알려야 하는 가치들과 소신 이런 것들은 뭐 파도가 있잖아요. 물결 가끔 이렇게 있지만 그 큰 역사적 흐름은 우리 보수 정당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가치가 김건희 여사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면 됐고요. 그래요?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한동훈 대표가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밝히니까 윤상현 의원이 SNS에 검사 출신인데 여론 재판을 열자는 거냐 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야당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 뭐 윤상현 의원께서는 아부를 심하게 하신 것 같고 좀 세게 아부하신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요 말만 딱 띄워놓고 보면 맞는 말인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는 불과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법무검찰의 최고 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난 지는 지금 4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던 거의 1년 6개월 이상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처리했어야죠. 본인이 장관으로 있을 때 처리 못하고 그냥 떠나놓고는 이제 와서 뭐 국민이 납득하는 결과. 요 말은 맞는 말인데 한동훈 대표가 하니까 진실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요? 진실성 없어 보여요? 근데 그 말씀에 제가 좀 붙이자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는 공범 손 씨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었었고 이제 그게 2심으로 가서는 공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갖고 방조 혐의가 추가돼서 방조 혐의에 대해서 실형이 났단 말이에요. 어떤 그 환경적 변화, 법리적 판단의 변화가 있었었고 윤상현 의원이 여론재판 열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아주 일부분만 받아들여서 손가락으로 달 가리키고 있는데 달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 끝만 보고 여론재판하자는 거냐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전 뭐 그렇게 좋은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진위가 뭐였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진위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손 씨에 대한 방조죄가 판결이 났잖아요. 2심에. 그리고 검찰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갖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불기소 방침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런 그 정황들이 새로 드러난 것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그 검찰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기소가 될까요? 불기소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이제는 뭐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검찰만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증거나 수사 기록의 일부가 이미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수사 기록의 뭐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분은 상당히 국민들께 많이 알려진 상황인데 관여 정도를 보면 불기소하기는 너무 어려운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또 그런 말씀 해주시네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요, 그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부분 동의한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그걸 좀 비공개로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언급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그러면 네. 그동안 독대해서 비공개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당장 다음 주면은 재보궐선거 있고요. 재보궐선거에 대한 민심이 지금 이반 현상이 심상치 않다고 당이나 정부나 모두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발언이 나온 과정에는 이런 것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20명 그 친한계 의원들 만났고 네. 그 이후에 원외 당협위원장 만났고 지금 각 유세 현장 다니고 있는데 이런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이제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내가 내지 않았을 경우에 올 정치적 파급력 그게 대통령실과 당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고도로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그 독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 재보선 선거 이후에 재보궐 선거 이후에 한다는 거예요. 네. 떠밀려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은 그렇죠. 사실상 워낙 그런데. 예. 여론이 안 좋고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여론조사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최저치를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결국엔 대통령이 됐던 고위공직자가 됐던 민심 앞에 장사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떠밀려서 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내가 하기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게 된 거죠. 이제는 하기 싫은 일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근데 독대가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뭐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윤석열 예.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패배한 이후에 네. 처음으로 내놨던 일성이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정치의 기본은 뭐 소통, 대화잖아요. 네. 이 대화 복원해야죠. 당정 간의 대화도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독대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고 야당과의 대화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 네. 또 의료 갈등 한복판에서 의사 단체와의 좀 더 유연한 태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하기 싫은 일이거나 불편한 사람도 만나야 되는 게 일이라고 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치 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다니까 저희도 자주 만나요. 저는 배승희 변호사 만나는 게 항상 즐겁습니다. 저도 좋아요. 예. 아니 뭐 저도 하기 싫은 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참 보면 대통령 부부께서 네. 그 뭐랄까요 그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로 보이는데 네. 그동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여야의 대립각을 많이 없애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래요? 김건희 여사 문제만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일종의 국민 통합을 이루고 계세요. 네, 역설적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예. 지나치게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섰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집권 초부터 어쩌면은 대선 과정 전부터 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을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그리고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 답답한 현실은 그런 과도한 현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 속에 김건희 여사를 가둬놨는데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어떤 국민적인 인식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결국에는 사직생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도 그런 저는 굉장히 정무 감각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야당이 그동안 과도한 공격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실체가 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다 알려지고 나면은 과도한 공격은커녕 그동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제대로 비판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거려. 약간 느낌이 그 명태균 씨가 네. 내가 입을 열면 하야한다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아니 이제 예. 속속들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예. 그 명태균 씨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명태균 씨가 그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해명이 뭐 꼬여간다 이렇게 나오고 네. 있거든요. 먼저 말을 들어볼까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2번 만났다고 하는데 네. 이미 여러 정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최소 3-4차례는 만났다라는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잖아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혹이 나올 때마다 반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어떡해요? 예. 종합적으로 이것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왔을 때 한번 국민께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빨리 좀 더 수사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이 굉장히 뭐 우리 일각에서는 뭐 허장성세라고 하잖아요. 네. 늘어놓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 국민적 그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 또 지금 이분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네. 뭐 수사가 좀 빨리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입장을 표명하자 이 말씀이시네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일체의 그 대응을 못하고 있던 대통령실이 처음 내놓은 해명이 2021년 7월 초에 당시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박안수 의원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났다라는 게 해명이었는데 일단 그게 나오자마자 깨졌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021년 6월 말에 명태균 씨가 전화를 걸어와서 받았더니 바로 김건희 여사를 바꿔주더라. 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이제 며칠 후에 점심에 보게 됐다. 네. 아니 일단 그 처음 만난 게 2021년 7월 초에 이준석 대표하고 처음 만났다고 그랬는데 벌써 6월 그 전달 6월 하순에는 알고 있던 사이인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보통 친하지 않으면 바로 전화해 갖고 이렇게 바꿔주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적어도 공개적으로 내놓는 입장은 다는 얘기 안 하더라도 일부라도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실 입장 나오자마자 뭐 여기저기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게 계속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실이 일을 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분이요, 이 명태균 씨가 이 대통령실만 만난 게 아니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뭐 홍준표 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뭐 나경원 의원 해서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향해 가지고는 결정을 해라. 서울시장을 할래, 대통령을 할래.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영향력 만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만나보지 못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안 되신. 그런가요? 명태균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예. 이분이 여론조사라는 어떤 그 강력한 자신의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 컨설턴트인지 브로커인지는 이분에 대한 평가는 좀 뭐 극명하게 엇갈릴 것 같아요.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 정치 브로커니까 만나지 말라고 강력하게 조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하튼 여론조사라는 어떤 그 무기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유력 정치인들에게 내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당신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조언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사실 선거에 나가는 분들은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면 한번 만나서 얘기도 듣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공천을 줬고 그 공천의 대가로 세비 절반을 내가 받아오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조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빨리빨리 좀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런 그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치는 정치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라는 무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좀 붙어야 돼요. 어떤 수식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하는 무슨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데가 여론조사를 갤럽이나 리얼미터보다 더 잘하고 분석을 더 월등하게 내놓겠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맞는데 그 앞에 수식어로 불법 내지 탈법적인 여론조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에 이름 없던 이른바 선거 컨설턴트 내지는 브로커가 전국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른 유수의 여론조사 업체가 안 하는 또는 못하는 걸 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그 여론조사 결과를 그려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그거를 적절하게 언론을 통해서 띄우는 어떤 후보를 띄워서 이른바 초기에 대세론을 형성해서 그거를 밀고 나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거물급 정치인들하고의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의 일개 정말 정치 컨설턴트 내지는 브로커였던 사람을 이렇게 전국구로 만들어준 사람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지금 명태균 씨와의 인연은 부정하거나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한 2021년 그 전쯤 급성장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아니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분을 혹시 김영선 전 의원을 염두에 두신 건지 아니면은 더 뭐 다른 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2018년에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경남지사로 내려갔을 때 출판기념회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 만났고 그 이후에 또 본인은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나 후보를 소개시켜준 게 아닌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은 또 자신이 소개시켜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경남 일대에서 정치 신인들이 경남에 내려가면 각종 그 사람에게 유리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통해서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레퓨테이션을 쌓은 이후에 지금 객관적인 정황상으로는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소개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한 분이 김영선 전 의원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제가 좀 끊어서 죄송한데 그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공개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모를 리가 없다 하면서 공개한 문자를 보면은 사장님 2021년 7월 23일입니다. 밤에 사장님 아까 말한 대로 일요일에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명태균 씨가 대표님 내일 오전 8시에 윤 총장님께 전화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전국으로 띄우게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뭐 김영선 전 의원 정도급이 아닌 거 아닙니까?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김영선 전 의원은 당시에 원외 인사였고 그리고 국회를 떠난 지가 꽤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전국구 인물로 만들기는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누군지 아신다는 게 누굽니까? 네?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중에 뭐 확인되겠죠. 앵커께서는 아니 저는 혹시 이준석 전 이준석 대표 아니냐라고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니 저는 이 문자를 보면 오히려 명태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허풍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한 대로 일요일에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치맥 회동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저는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명태균 씨와 나는 가깝지 않다. 왜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손 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네. 관련 있는 사람들은 다 털어넣어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아 그래요? 예. 아무튼 뭐 문자의 의미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될 때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세요? 글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2021년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그해 6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그거는 제가 보기엔 가장 사실에
사실에 잘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당사자들 빼고는, 그러니까 당시 출마했던 오세훈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김종인 왜냐하면 당시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진두지휘했고,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다가 이제 물러난 거잖아요.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면서. 그러니까 당사자들 외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택시 운전 기사분이 경미한 사고라고는 하지만 지금 뭐 아프시대요. 통증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 규정이잖아요. 네. 근데 누구에게나 법은 뭐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니까 네. 특히 이 음주운전 또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한 국민적인 뭐 의식이나 네. 아니면 법 적용이나 이건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경찰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할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정치적 조언을 한다면 딸의 일로 그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정도 얘기를 한다면 그 불똥이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이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됩니까? 검사 출신으로서. 뭐가요? 아니 이거 위험운전 치사상 알코올 농도 수치로 봐서는 뭐 가능성도 있죠. 뭐 많이 마신 상태였으니까. 근데 그냥 뭐 정치적인 법률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냥 제3자가 보면 부모 입장이면 정말 속도 무지하게 세기는 참 자식인 것 같아요. 다예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해야 됩니까? 부모 입장에서 뭐 자식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성년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색할 정도로 나이가 문다혜 씨가 40이 훌쩍 넘었죠.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이 많은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사과해야 되나요? 정치인이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리고 그동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왔던 발언들과 그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딸의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앞으로 그 국민들께 사회적 경각심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도 뭐 일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지만 한번 사과한다면 그걸 끝나지 그 사과로 인해서 더 어떤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끊고 가면 오히려 적당한 판단을 하시고 뭐 했구나라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논리라면은 대통령이 사과를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과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뭐 사과해서 크게 손해날 일은 없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영광구수 재선거에서 진보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뭐 50명 당직자를 급파했대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수치 여론조사 얼굴 파지 마시고 말씀하지 않겠는데 아니 진보당 후보가 여기서 이렇게 높은 그 지지를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 했는데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진보당 분들이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가서 몇천 명씩 가갖고 거기서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해서 지난 전주 선거도 이긴 걸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요.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진보당 당원들이 3,000명이 내려가 있대요. 그러게 50명은 안 되는군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50명 급파한다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지.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